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청호 교수입니다. 이 강의를 원래 할 날은 추석날이죠. 9월 21일 화요일인데, 추석날 실제 강의를 하면 여러분께서 강의를 듣는데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아서 녹화를 해서 강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번 학기에는 제가 쓴 교재, 형수용법 이 책으로 강의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권과 형사 절차라는 이런 제목으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제 헌법 체계를 말씀드리면, 우선 헌법 체계는 그 헌법 총론에 해당하는 그러한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기본권, 권력 구조, 통치 구조에 관한, 일반적으로 말하면 세 부분으로 나뉜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치기구, 국가의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조직과 작용에 관한 법으로서의 헌법이 있어야 기본권이 있는 것이지, 국가도 없는데 무슨 기본권이냐라고 하는 이런 이론이 있어서 헌법학 일반 이론이 앞에 나오고, 그다음에 통치기구가 나오고 기본권이 뒤에 나오는, 프랑스에서 공부하신 분들, 성낙인 총장이나 정지환 교수, 그런 분들은 제가 그런 식으로 서술하고 계십니다. 그 이전에는 헌법 일반 이론 총론이 나오고 기본권, 그다음에 통치기구, 이런 식으로 대부분의 교과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헌법 일반 이론에는 국민주권주의, 법치주의, 국제평화주의, 사회국가주의라고 하는 그런 헌법상 그 이념 체계에 관한 내용이라든가, 기본권의 주체, 효력, 기본권의 제한과 한계, 이런 내용이 통상적으로 나온다고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기본권 총론에서는 기본권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면, 우리나라는 헌법 10조에 그 평등권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관한 10조가 있고, 그 다음에 평등권이 있고, 자유권적 기본권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자유권적 기본권. 우리는 사회적 국가적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서 사회권적 기본권, 교육을 받을 권리, 혼인에 있어서의 권리, 근로의 권리, 뭐 그런 거 나오고, 그다음에 정치적 기본권, 그리고 정치적 공무원 아닙니까? 선거제도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그다음에 청구권적 기본권이라고 해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중심으로 형사보장 청구권, 국가배상 청구권, 이런 내용이 나오고, 국민의 의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본권에 관한 내용을 보시면, 기본권은 자유권적 기본권이 가장 중심이 되고, 사회권적 기본권, 정치적 기본권, 청구권적 기본권, 이렇게 나옵니다. 그 앞에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선언한 그 기본권 중에 핵심, 또 근본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있고, 그 조항 옆에 행복 추구권이 옆에 붙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평등에 관한 내용, 평등의 원칙, 뭐 이런 것이 나옵니다. 기본권, 우리 헌법 구조는 그렇게 돼 있다. 그리고 통치기구는 입법행정사법, 몽테스키어가 로크의 이권 분립론, 몽테스키어의 상권 분립론에 따라서 입법행정사법 나오고, 헌재, 감사원,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오늘 아침에 제가 평등, 정의, 이런 방대한, 그죠? 거창한 이론을 이렇게 수천 년간 소크라테스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이후로 수천 년간 논의를 했지만, 그런 것들이 거의 규명이 되었다고 하기보다는 너무 어렵죠. 논의가 가장 어려워서 아침에 박사과정에 들어가니까 이 플라톤의 국가론, 이 책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좀 했습니다. 두 학기나 이걸 하고, 플라톤의 사상이 어떤가, 플라톤의 국가라든가 법률, 이런 책들은 전부
대화체로 돼 있죠. 문답으로 돼 있어.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면 뭐 이렇다라고 하는데 이제 평등, 올바름이란 무엇입니까? 정의로움이란 무엇입니까? 뭐 이런 대화를 아침에 좀 읽었습니다. 그래서 바다의 위험과 관련해서 올바른 항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가장 유능하고 올바르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러니까는 대답이 그거는 선장이나 키잡이지. 그러니까 아주 큰 배는 선장일 것이고 작은 배라 하더라도 키를 조정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 아니겠느냐. 그러면 아픈 사람에게는 누구겠습니까? 올바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아픈 사람에게는 의사지. 그러면 항해를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선장이나 키잡이는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선장이나 조타수, 키잡이가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아니, 멀쩡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논의가 나옵니다. 평화시에는 올바른 것이 무엇입니까? 평화시에 보통 계약을 하는 것에 관련된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지.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대화 가치가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그 플라톤의 국가론을 읽고 정의란 무엇입니까? 참 대답하기 어렵다. 그래서 그 화이트헤드라는 사람은 현대 철학이라는 것은 플라톤의 각주에 불과하다. 플라톤이 말하는 것을 풀어내는 해석이 수백 개, 수천 개로 나눠지고 계속 플라톤에 관한 연구를 해도 계속 새로운 이론이 나오니까 플라톤 철학의 각주에 불과하다. 뭐 그런 말을 한 일이 있습니다. 헌법 파악이라는 것이 제가 누차 말씀드린 자유권적 기본권이 중요하다. 왜 그러냐? 국가의 최초의 국가라는 것은 어떤 형태였겠습니까? 그 국가라는 것이 우두머리가 싸움 잘하는 사람이 우두머리가 됐다가 시족이 됐다가 족장이 됐다가 그리고 연합체를 구성하고 국가 체제를 만들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실력설에 따라서 실력이 있는 사람이 왕이 되지 않았겠어요. 군주가 되어서 짐이 곧 국가이다. 군주 절대 군주론에 따라서 있다가 그다음에 시민계급의 힘이 커지면서 야 계약에 의해서 맞는 거 아니냐. 브로커가 사회계약서에 따라서 우리가 국가를 형성한 거지 뭐 왕이 맞는 게 아니지 않니 이런 이론이 지금은 사회계약서이지만 어찌 보면 우리 할배들이 그런 계약을 했는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조선이 망하고 임시정부가 됐다가 광복을 맞은 이후로 조선이나 대한제국으로 회귀하자는 그런 이론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있었는지 모르지만 기록상에는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뭐냐? 그만큼 조선이나 대한제국의 체제가 백성들에게 좋다고 평가를 못 받았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우리 할배 세대에서 규정을 했는지 그냥 그렇게 간주되는지 추정되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들이 현재의 체제를 구성하고 있고 지금 대한민국 헌법이라는 것이 국민의 결단으로 해서 만들어졌다고 이제 재정권자, 주권자의 결단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으니까 그럼 그 체제 하에서 이 헌법이 주 기본권 이론이 있는데 그 국가의 권력으로부터 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자유권적 기본권이 가장 중요하다. 대국가적 방어권이다. 그런 논리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 대국가적 효력에 있어서는 방어권으로서 효력을 가지는데 기본권이 다른 국민과의 사인간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논의가 있죠. 그래서 뭐 사법 관계에 있어서는 민법 2조나 103조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전령풍속 기스타 사회질서에 관한 103조를 매개로 해서 간접 적용된다. 기본권에 방사효가 있다. 방사효라는 것은 독일 이론입니다. 뭐 그런 이론이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국민의 생명, 자유, 재산을 보장하는 그러한 내용 있어야 된다.
그런 거죠. 기본권 이론이 있는 것이고 그 수사라고 하는 것, 형사 절차라고 하는 것은 필요악이죠. 그래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경찰의 조직이라든가 조세를 받는 그런 경찰권, 조세권, 그죠? 징세권 이런 것이 중요하니까 검찰 제도라는 것은 1789년에 프랑스 혁명 이후에 교문주의 하에서 내가 내 죄를 알렸다 하는 식의 그런 고문이 허용되는 그런 시기에서 소추기관과 심판기관, 재판기관이 분리되어야 된다. 그런 이론에 따라서 검찰 제도가 탄생한 것이고 독일에서는 검찰은 세계에서 가장 객관적인 기관이다. 뭐 이렇게 말도 하고 있는데 우라파 검찰은 사실 직접 수사를 거의 하지 않고 있었는데 우리나라 검찰은 점점점 그 권위주의 정권 시절을 지나고 나서부터 직접 수사에 관여를 많이 안 해야 되는데 직접 수사를 많이 하면서 오히려 외풍을 받고 정치적으로 흔들린다 비판이 있어서 올해부터 시행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에 따라서 6대 범죄로 수사의 범위가 줄어들고 그리고 경찰의 일체적 수사 종결권이 생기고 뭐 그런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전권 송치주의라고 해서 경찰이 수사를 하면 모든 사건을 이전에 작년까지 우리나라 같이 검찰에 송치를 합니다. 그럼 검사가 법률가 로이어로서 판단을 하죠. 퍼블릭 어터니로서 판단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뭐 경찰이 일차 수사 종결권을 행사해서 그냥 이 신청이 없으면 경찰이 끝내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바람직하다라고 하면 어떤 제도로서의 의미가 있는데 꼭 바람직한지 최근에 경찰이 업무량이 늘어나니까 고소장을 발리한다든가 수사가 지연된다든가 그런 부작용이 나오고 있어서 그것을 잘 시정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 제가 말씀드린 이 행정법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헌법적 측면에서 기본권적 측면에서 어떻게 형사 절차를 바라봐야 되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1조가 형사소송법 1조가 관할은 법원이 조사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1조를 딱 보면 법원은 직권으로 관할을 조사하여야 한다. 이렇게 법원이 중심이 되는 그렇죠? 법원이 중심이 되는 그러한 법원이 소송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형사 소송, 크리미널 프로시저는 형사 절차인데 수사, 또 수사의 개시, 고소고발 진정, 뭐 풍설, 첩보, 변사체 검시, 수사의 그 단서라고 하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수사가 개시가 되면 그 다음에 1차 수사기관에서 하고 2차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한 다음에 기소를 하고 공소유지를 하고 공판을 한 다음에 법원에서 심리를 하고 집행을 하고 확정이 안 되면 상소를 하고 뭐 이런 그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형사소송법이다. 민사소송법이 있다. 민사집행법이 또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걸 따지면 이 소송이라는 게 원래는 형사 절차에 관한 법인데 우리나라는 기소된 이후에 소송에 관한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형사소송 195조를 보시면 195조는 수사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수사에 관한 내용이 검사와 사경이 이제 협력 관계다라고 규정을 하면서 제1심 파트 제2편 제1장의 195조를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심 판사가 있을 때 예심 판사가 수사를 하던 그런 뼈대가 있는 프랑스법을 계수해서 이런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형사 절차라는 것이 수사부터 시작하니까 이제 그것을 보시면서 수사 지난번에 56페이지까지 했으니까 그 지난번 시간까지는 일단 이론에 관해서 불법에 규정된 내용
진술 거부권, 5페이지입니다. 진술 거부권, 영장주의, 변호인의 조를 받을 권리, 체포적부심, 제각배제업식, 보항법식, 일사부실이 신속한 재판, 무죄 추정, 피의자 진술권 이렇게 뭐 벌써 그 법률적 차원의 내용이 헌법에 너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일본 헌법을 이렇게 보니까 일본 헌법보다 훨씬 자세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헌법 규정에 너무 많은 그 상속법 규정이 들어가 있구나. 좋게 말하면 국민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헌법적 차원으로 권리의 보장을 많이 해주겠다라는 그런 이미지만 많이 들어가 있다. 독일 기본법 1조는 독일 기본법 1조는 인간의 존엄성에 관해서 나와 있어요. 독일 기본법 그룬트레이트라고 하는데 그룬트레이트 인간의 존엄에 보호해서 인간의 존엄은 불가침이다. 이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모든 국가 권력의 의무이다. 인간의 존엄에 관한 것이 헌법 그러니까 독일 기본법 1조 1항입니다. 인간의 존엄에 관한 게 그러니까 1조 1항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헌법에 인간의 존엄에 관한 10조 10조가 기본권 조항으로서의 가장 핵심적인 10조, 헌법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렇게 우리나라 헌법 10조에는 그룬트레이트 기본권, 독일 기본법 제1조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존엄을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헌법에 관한 총괄적인 내용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수사에 들어갑니다. 수사가 돼야 형사 절차가 들어가니까 수사 59페이지입니다. 수사라는 게 뭐냐? 뭐 언론을 보면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대충 기본적인 개념을 알고 있죠. 범죄 혐의의 유무를 밝혀 명백히 하여 공소 제기 및 유지 업무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 확보하고 사람에 대한 범인은 발견 확보하고 증거를 수집 보존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말한다. 되죠. 그래서 이 수사를 검사가 초동 수사부터 하는 것이 맞느냐 2차 수사만 하는 것이 맞느냐 뭐 이런 논란이 있는데 통상적으로는 그 전에도 98% 정도의 수사는 경찰이 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사경이 하고 있었고 몇 가지만 검사가 하고 있었는데 검사는 사실 기본적으로 법률가이기 때문에 초동 수사에 직접 정면에 나서는 거는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 판사가 뭐 예를 들어서 법률 지식이 뛰어나다라고 해서 판사가 전면에 나서서 모든 것을 하는 것은 나중에 시간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많거든요. 시간이 지나고 초동 수사에서 밝혀졌던 것이 검찰을 통해서 정리가 되고 그다음에 법정에서 확인이 되고 뭐 이런 절차를 거치면서 이렇게 물론 실체적 진실관계가 전부 다 밝혀지지 않는 경우도 많지만 그래도 이런 시간이 지나면서 정리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검찰이 전면에 나서 수사를 하는 것은 꼭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사 구조론이라고 하는 59페이지입니다. 교문적 수사관과 탄핵적 수사관이 있다. 교문적 수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조선시대에 보면은 내가 내 죄를 알렸다 문장을 치고 주리를 틀고 해서 자백을 받던 그런 수사기관과 심판기관이 일치되어 있는 그런 것을 이제 교문적 수사관이다. 탄핵적 수사관은 소출을 하는 기관과 기소를 하는 기관과 심판을 하는 기관이 다른
것을 탄핵적 수사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수사 구조론을 흉문적이냐 탄핵적이냐 학자들이 하는 얘기니까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이제 피의자 61페이지입니다. 피의자라는 건 뭐냐? 그러면 이제 범죄 혐의를 받아서 수사의 대상이 되어 있는 사람을 피의자라고 하는 것이죠. 피의자다. 그러면 내사자는 뭐냐? 이게 피내사자. 내사는 정식 입건 절차를 거치기 전에 하는 것을 내사라 하는데, 피혐의자 또 피내사자 이렇게 말하죠. 한전의 총장이 있을 때 피혐의자로 굳혀라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 실무에서는 내사라는 용어를 좀 많이 쓰고 있으니까 그냥 피내사자. 그래서 형제 번호가 사건 번호가 들어가는 거를 입건이라고 합니다. 입건. 영어로는 부킹. 그 사건 BOK 부킹, 뭐 나이트클럽 부킹 같은 그런 좀 다른 건데, 그 사건 번호가 들어가는 거를 입건이라고 하죠. 입건 이전에는 내사를 한다. 그죠? 내사를 하는데, 그러면 피의자 수사의 대상이 되어 있는 사람은 통상적으로는 피의자가 되면 피의자가 수사의 객체, 대상이 되는 것이지 그 사람이 수사의 주체라고 말할 수 없습니까? 수사기관인 사람이 수사의 주체가 되는 것이지 수사의 객체가 대상이 될 따름이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나와라. 그럼 나가서 수사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체포나 구속의 객체도 되고 압수수색, 강제처분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거고, 이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나중에 피고인이 되면 소송 당사자가 될 사람이기 때문에 뭐 증거 보전을 청구한다거나 변호인간 접견 요청을 한다거나 진술 거부권이 있다거나 뭐 이런 내용으로 인해서 준당사자적 지위에 있다라고 하는데, 수사의 대상이 돼서 방어하기가 바쁜데, 그런 의미를 주체는 아니지만 피의자가 수사의 주체는 아니지만 준당사자의 지위에 있다. 뭐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사는 아까 말씀드린 것, 신문에 나온 내용, 술집에 가서 있는데 옆에서 누가 풍설을 듣고 옆에서 막 얘기하고, 뭐 저도 그렇게 해서 구속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수사관이 수원지검에 있을 때인데 수사관이 옆에 가가지고 듣고 있다가 브로커들이 잘 가는 그 다방에 차 마시러 갔는데 옆에서 뭐라고 얘기해서 듣고 와서 첩보를 해서 제가 즉시 데려와서 구속을 시킨 경우도 있고 합니다. 수사라는 것은 이제 필요하기다. 형사소송법 199조를 한번 볼까요? 199조. 수사와 필요한 조사라고 되어 있죠. 199조 제1항. 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임의수사의 원칙이죠. 다만 강제 처분은 이 법률은 형사소송법에 있죠. 형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 하나며 필요한 최소 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 제2항에는 수사에 관하여는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해서 각급 기관에다가 자료 좀 보내주세요라고 199조 제2항에 근거한다 이라고 써서 공문을 보내곤 했습니다. 이제 강제처분은 강제처분 법률주의를 199조 제1항 단서 다만이라고 있으면은 단서라고 있습니다. 199조 1항 단서에 따라서 강제처분. 수사하고 내사는 어떻게 다르냐? 보면 인지서가 붙으면 인지서가 붙어서 사건 번호가 들어가면 그게 피의자가 되는 거니까 형식적으로 봐야 되냐? 아니다. 실질적으로 수사가 진행되면 그것은
피자로 봐야 된다. 근데 뭐 인지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강제 처분을 하게 된다면 그 압수수색 영장을 넣어야 되는데 옛날에는 내사 단계에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요즘에는 아마 판사들이 범죄 인지서가 들어가서 형제번호가 들어가지 않으면 안 해주는 걸로 알고 있고 따라서 실질적으로 수사를 다 했다. 강제 처분을 하지 않고 임의수사로 수사를 다 했다. 범죄 혐의가 거의 인정된다 하면 실질서를 하더라도 밖에서 논의가 되는 거지. 이것은 실질설이나 형식설이냐 별큰 차이가 없는 게 아닌가. 학자들은 이제 뭔가 가지고 계속 논의를 합니다. 실질설이 맞다, 형식설이 맞다 하는데 실무상은 별 의미가 없는 것. 아까 말씀드렸듯이 199조 1항에는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그죠?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고 법률의 규정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수사에 있어서 중요한 건 형사소송법 200조를 한번 보세요. 200조는 검사 또는 사경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이제 나와서 조사를 하라고 피신을 받기 위해서 나오라고 하는 거죠. 보통 출석 요구서를 옛날에는 우편으로 보내고 급하면 그 전보로도 보내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전화로 언제 나오십시오 하면 전화로 문자로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바빠서 제가 직접 이렇게 나오십시오라고 한 적도 많은데 네가 검사일 리가 없다 하면서 욕설을 하면서 덤비는 사람이 종종 있었습니다. 수사를 하는 사람도 사람인데 아주 불쾌하게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저를 참 공식방으로 처벌할 것 어떨까 할 정도로 불쾌한 일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수사가 필요하다. 수사가 필요한 때는 언제냐? 그 혐의가 있다고 생각될 때, 사료하는 때, 그 63페이지에 범죄 혐의 존재, 범죄 혐의가 있다고 생각할 때, 그때 사료한다는 생각한다는 뜻이니까요. 할수 있다. 주관적 혐의다. 있어야 한다. 그런 것이고 수송 조건의 결여 64페이지입니다. 수송 조건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서 신고죄인데 고소가 없다. 수사를 할 수 있느냐. 공정위의 전속적 고발 사건인데 고발이 없는데 수사를 할 수 있느냐. 당연히 할 수 있죠. 당연히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고소가 없으면 기소를 안 하죠. 안 하고. 고소하시겠습니까? 고발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안 하면 혐의가 인정되는데 하시죠. 권유를 하는 수도 있고 없으면 소출을 못하는 거니까. 그렇죠?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고소 고발이나 어떤 피해자의 명시적인 이사 반의사 불복, 폭행 협박, 폭행을 했다. 그런데 뭐 현장에서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법대로 처벌해 주세요라고 하면 기소하면 되는 것이고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기소하기 직전까지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을 해서 소송 조건의 그 고비를 확인한 다음에 기소를 하게 되는 것이죠. 수사는 신의 측과 수사 비례의 원칙을 내용을 한다. 함정 수사가 문제되는데 마약, 밀수 이런 사건은 여러분 영화에서도 보시지만 그런 것들을 통상적인 수사를 해서는 상당히 검거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약 수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험한 그냥 마약을 흡입하는 것을 검거하는 그런 것은 좀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높다고 볼 수 없는데
밀수입 수출한다거나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죠. 어떤 공작 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위험하기도 하고 돈도 들고 생명, 신체 위협을 느끼기도 하고 조직폭력, 마약 이런 사범을 조사할 때 좀 야, 이거 나중에 뭐 불이익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위험한 뭐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약을 할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의사를 불러일으키는 범의를 유발한다. 그런 것은 위협하지만 마약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는 사람에게 기회만 제공하는 것, 그것은 된다. 이렇게 기회 제공형 함정수사와 범의 유발형 함정수사가 있다. 그런데 범의를 유발하는 것은 안 된다. 그렇죠? 뭐 그렇게 학설도 나뉘고 있고 한데 그렇게 학자들이 나눕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속에 범위만 있었는지 범위가 없었는지 그것을 아는 게 쉽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뭐 글에 써 있는 것과 다르다. 현실에는 굉장히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단 한 가지 요소에 따라서만 하는 것은 아니니까 굉장히 복잡한 요소를 고려해야 된다. 그러면 위협한 함정수사가 있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공소가 제기됐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판례는 67페이지입니다. 공소기각 판결을 한다. 이렇게 판례의 입장인데 유죄를 해야 된다. 무죄를 해야 된다. 공소기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참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함정수사, 조직폭력 사범이나 마약 사범, 밀수 사범을 할 때 활동한 수사를 한 것을 범위를 유발시켰느냐, 기회만 제공했느냐 뭐 그런 것을 따지기도 쉽지 않고 논리로서 단순하게 말하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공소권을 검사가 감정수사를 해서 기소를 한 것은 공소권 남용이다. 그런 논리도 있는데 참 책에 써놓은 것과는 달리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68페이지에 수사기관,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은 뭐가 있느냐. 요새는 검사, 사경, 공수처가 만들어졌으니까 제 책에서 이제 공수처 69페이지 보면은 검사 사경이 있고 공수처도 특별법상 수사기관에 해당한다라고 요렇게만 써놓고 공수처에 대한 내용을 안 썼습니다. 이 책의 원고를 작년에 말 이전에 11월 그때 완성해서 근데 뭐 연총과 공수처법이 위헌인지 여부가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위헌이 될 수도 있고 위헌이 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봤지만 그 원고를 미리 쓰기도 이론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고 이 책이 제가 단독 저서가 아니라 4인 공저가 되니까 제 의견과 제 의견이 100% 반영된 것도 아니고 그 부분을 넣는 것이 뭐 이미 그러니까 연말 이전에 원고가 완성됐는데 공수처는 존립이 어떻게 될지도 불투명하고 해서 공수처에 관한 내용 자체는 쓰질 않았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희연 교육감의 그 수사에서 본 바와 같이 공수처가 검사라는 게그 소추권이 가장 중요한 건데 기본적인 권 소추를 할 수 없는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의 경찰에게 대해서만 수추권이 있다. 그런데 조희영 교육감에 대해서는 수추권이 없지 않습니까? 기소를 할 권한이 없는데 영장을 청구할 권리가 있느냐. 그래서 공수처 검사의 이중적 지위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 이론이 아직까지 확립이 되어 있지 않고 관련 사건을 어떻게 볼 것이냐. 공수처법 몇 조항 간단하게 해가지고 이게 뭐 전부 뭐 없는 것은 형사법 준용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론이 이제 적용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서 공수처법에 대해서는 크게 쓰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올해 초에 이제 내년에 새로 개정판 낼 때 공수처에 관한 내용을 간단하게 기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검사는 사시가 된 사람이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 되는 것이고요. 검사라는 게 이게 모대스계가 말하는 입법행정사법에서 원래는 사법, 프랑스에서는 사법관이라고 해서 재판할 때 판사하고 검사하고 같이 법대 위에 같이 앉아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런데 이제 사법관이라고 하는 것이 예심 판사가 수사를 하다가 검사에게 권한을 넘겨주고 검사는 사경을 지휘하고 사경을 지휘하는 것, 기소를 하는 것, 사경을 지휘하는 것 그것이 검사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이 수사권 조정을 하면서 사경 지휘권을 빼버렸죠. 빼고 협력 관계다. 지휘 권한이 있다고 해도 말을 안 듣는데 협력 관계라고 하면 말을 듣겠습니까? 협조가 안 되죠. 잘 될 것 같습니까? 잘 안 됩니다. 제가 뭐 법무부나 언제나 이제 그 관계에서 업무를 해보면 뻣뻣한 기관이 있습니다. 행정부처 내 몇 군데는 특별한 이유로 뻣뻣한 이유가 있는데 협조가 잘 안 됩니다. 아주 꽉 눌러야 될 때가 많고 협조 자체가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쪽에서 협조해봐야 자기네들 남는 게 없기 때문에 협조 잘 안 해주죠. 지휘 권한이 없는데 경찰이 검찰과 협력이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상이죠. 잘 안 됩니다. 물론 공익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이 맞지만 실제로는 뭐 답답한 그런 일 많이 있었어요. 많이 제가 느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검사는 단독제, 독립기관, 검사가 독립기관이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은 이미 있는데 헌법 형사정법 교과서에 참 교수는 무식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잘못된 표현이다. 검사는 독립된 기관이 아닙니다. 행정부 소속에 있는데 단독기관이 독임제 혼자서 일을 하는 기관이다. 요새는 팀제 수사를 해서 수사한 팀원이 쭉 공소장에 기재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는 거의 혼자 일을 하는. 물론 결재를 받아서 검사 동일체 원칙에 따라서 결재를 받지 않고 하면 대외적으로는 효력이 있을지 모르지만 대내적으로는 징계 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도 있고 뭐 그런 사람이 조직에서 승진을 하지는 못하겠죠. 검사는 단독제 관청이다. 경찰은 70페이지입니다. 경찰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경 중에 경찰관. 옛날에는 관 당상관이라고 해서 5급 이상을 관인으로 붙였는데 지금 뭐 실무관, 무슨 관 해가지고 뭐 옛날에 수사관 하면 5급 이상의 직원을 수사관이라고 해서 수사관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9급 들어온 직원도 수사관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으니까 실무관 직급 인플레이션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경사, 경장, 순경 보통 순경으로 들어가서 경장, 경사 그래서 사법경찰리 경찰대 나온 친구들은 대학교 나오면 경위부터 가니까 사법적 그런데 뭐 좀 경찰청장 이런 사람들은 사법경찰관도 아니죠. 일개 그냥 행정기관의 장인데 수사에 관여를 하고 해서 문제가 많았는데 국수본이 생겨서 그것이 해소가 될 것인가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인사를 하는 측에서는 뭐 조직에서
공무원 중에 가장 중요한 공무원에서 가장 중요한 인사 아닙니까? 인사를 공정하게 하고 능력에 따라서 해줘야 되는데 인사권을 가진 사람이 어떤 의사를 전달했을 때 그것을 배제하고 원칙에 따라서만 사건을 처리해서 조직에서 잘 나가기 어렵겠죠. 그래서 이 사경이 수사를 하는 것이 인사권으로부터 분리되어야 되는데 행정부 조직인데 또 조직의 장의 입장에서는 내 말을 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입장이 있을 것이고 그렇죠? 복잡한 조직 생활을 해보면 복잡한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법경찰관이 원래 피신을 받아야 되는데 그동안에는 사경 중에 사법경찰관 경위 이상 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순경으로 올라가서 10몇 년, 20년 돼야 되는데 그래서 70페이지 맨 하단에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라고 해서 사법경찰리 순경은 좀 조사하는 경우가 경장이나 경사가 조사를 해서 경위가 그냥 옆에서 그냥 복수 참여하는 것처럼 해서 도장을 찍어서 서류를 올립니다. 그런데 이제 누가 문제를 삼으면 위법이 되겠죠. 야, 실제로 조사한 것은 사법경찰리 아니냐. 사법경찰리가 사법경찰관 사무치급으로 됐는데 이것은 그 검사 지휘를 받고 할 때 그럴 때 얘기고 지금 협력관계고 일적 종결권을 가졌는데 오늘상 사법경찰관이 피신을 받아야 되는데 그냥 관행상으로 옛날에 어수룩할 때 80년도에 판례가 하나 있다고 해서 그게 적법한 것이냐 사법경찰 리가 받는 피신은 위협한 것이다 증거능력을 다툰다 이렇게 하면 이제 어차피 경찰의 피신도 흔들면 휴지라고 해서 부동의하면 할 게 없고 검찰 피신도 내용부터는 흔들면 휴지가 됩니다. 제가 썰간이 있다면 조사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부동의하면 휴지인데 뭐하러 열심히 하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검사는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정에서 공소유지관으로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국 검사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피신을 받지 않습니다. 피의자를 만나지도 않는 것 같더라고요. 통상의 경우에는. 왜냐하면 오염되기 때문에 완전히 경찰과 수사를 하는 파트와 분리가 돼 있더라고요. 특사경은 있는데 특사경은 관세청이라든가 국정원 직원도 특사경이죠. 배 산림 보호하는 경우에 금감원, 근로관법관 선장 그런 게 특사경이라고 해서 245조의 10을 한번 볼까요? 형사소송법. 여러분 그 형사소송법, 헌법, 헌재법은 복사해 놓고 찾아보십시오. 찾아서 한번 여러분이 찾았던 그 조항에 대해서는 이렇게 형광펜이나 연필로 표시를 해놓고 245조의 10 사법경찰 특별 사법경찰관리 이렇게 되어 있죠. 산림, 해사, 전매, 세무, 군수기관 그 밖에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특별사법경찰관리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따라서 특사경은 그 이전처럼 작년처럼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그렇게 사건을 수사하고 송치하고 하는 그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검사 동일치 원칙. 검사는 검찰총장을 피라미드처럼 해서 피라미드를 쳐서 일체화된 계층적 조직체를 형성해서 유기체적인 통일체로 활동한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검사 동일체 원칙인데 이것이 그들만의 내시고 감싸기로 되어 있다. 이런 식의 비판이 많이 있어서 그래서 제대로 된 의사 전달이 되지 않고 윗사람 말만 들어야 되느냐라고 해서 상급자의
지휘 감독이 된 이의제기권이라는 것이 만들어졌는데 상급자가 제가 생각하기에 부당한 얘기를 했을 때 상급자를 설득을 해서 의견을 바꾸게 하는 게 쉽겠습니까? 제가 조직생활을 해보니까 쉽지 않습니다. 상급자가 생각하기에는 하급자, 후배나 부하의 생각보다는 자기가 경험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바꿀 것 같지 않습니다. 이의제기권이라는 것이 규정되어 있기는 합니다. 이의제기를 하는 사람, 여러분이 상급자인데 하급자가 와서 계속 이의제기를 하면 그 친구가 예뻐 보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조직생활하기 어려울 겁니다. 아마 둘 중에 하나를 떠나야 되고 하급자와 상급자가 다투면 하급자가 많이 다칩니다. 사실은 하급자가 많이 다치고 특별한 경우에만 상급자가 날아가는데 상급자가 갖고 있는 인맥과 하급자가 갖고 있는 인맥이 다르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하급자가 손해를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검사의 지위와 검사 통일체 원칙과의 관계 단독관청인데 상급자가 뭐 이렇게 해라 라고 했는데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자 이게 참 어려운 일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상급자가 직권남용이 될 것이냐 하지 마라 라고 했는데 했다. 하지 마라 해라 라고 했는데 안 했다. 상급자의 명령을 따르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그래서 뭐 책에는 상급자가 기소하지 마라, 수사하지 마라, 불소해라, 공소 제기해라 라고 이런 명령을 했는데 이런 직무상 지시를 했는데 하지 않았다고 하면 언론에 나오거나 아주 시끄러운 일이 발생할 겁니다. 일이 발생할 것이고 그런 경우에는 도저히 저는 이거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래? 그러면 이 사건은 따내줄게 라고 해서 나한테 재배당해서 직무이전 권한 74페이지입니다. 직무이전 권한을 해서 야 그럼 너는 부적절한 것 같으니까 이 사건 이제 아무개 B한테 줘라 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하고 제 양심상 이거는 도저히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야 그럼 너 수사팀에서 빠져라 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고 근데 그렇게 말하는 검사가 있겠습니까? 가끔 있긴 합니다. 가끔. 74페이지 검사에 대한 제적 기피 공정한 재판을 받기 위해서 판사에 대한 제적 기피는 있는데 검사에 대한 제적 기피하는 권한은 없기 때문에 저 검사가 unfair합니다. 페어하지 않기 때문에 바꿔주십시오. 하는 경우에는 문제될 것 같으면 사건 재배당을 합니다. 재배당을 해서 검사에 대한 객관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제적 기피를 해야 된다라는 경우도 있지만 뭐 검사가 적은 데도 있지 않습니까? 적은데 뭐 얘 빼고 쟤 뭐 빼고 뭐 할 사람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사건 재판 야근대는 빠지고 다른 사람이 해라 뭐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95페이지에는 새로 써놓은 건데 검사한 결정 아주 중요한 사건 위임 정결 규정에 따라서 사건은 이제 정결로 처리하는 것 부장 정결 차장 정결, 검사장 정결 이렇게 회사와 달리 검찰청에는 차장이 부장부들 없습니다. 왜냐하면 장관, 차관은 그 다음 차자, 바이스, 세컨드맨의 의미를 갖기 때문에 조직의 장 밑에 차장이 있습니다. 밑에 부에 부장이 있고 평검사가 있고 한데 차장 정결로 기소를 했다. 검사장 정결인 걸 차장 정결로 해버렸다. 어떻게 문제가 되느냐. 외부적으로는 유효한 효력이 있겠죠. 왜냐하면 검사가 단독기관이기 때문에. 하지만 내부적으로 징계를 받거나 그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고 검사한테 보고 안 하고 차장이 마음대로 했다. 조직에서는 내부적으로는 문제가 되겠지만 대외적으로는 효력이 있는 행위이다. 있고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권 75페이지 이제 법무부 장관이 검찰청법 8조 지휘권 발동이라고 해서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다툼이라고 할까요? 뭐 사이가 안 좋아서 그런지 정치적인 이유에서든지 뭐 시끄럽기 때문에 여러분 다 알고 계시라고 보는데 이게 뭐 강정구 사건에 있어서 강정구 동국대 교수 사건이 있을 때 노무현 대통령 때 천정배 장관이 김종빈 총장한테 불구속 수사를 해라 라고 한 것을 맨 처음 수사지휘권의 발동이다 라고 기재한 사람도 있지만 그것은 검찰사 우리나라 역사를 공부를 적게 한 사람이고 기록이 더 훨씬 더 많았습니다. 훨씬 더 많았는데 역사적으로 기록이 남아있는 거는 이승만 정부 때 이인 법무부 장관이 그 76페이지 하단입니다. 이인 장관이 그 임영신 여성 장관이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 아마 그 총회를 했던 분이 같아요. 임영신 장관의 독직 사건이 있어서 야 권순열 총장한테 야 기소하지 마라 라고 했는데 기소를 해버렸죠. 그때 사건이 49년도 사건이니까 50년도 되기 전에 그런 사건이 이제 기록 역사에 남아 있는 게 그게 최초고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천정배 장관이 김종인 총장한테 강정구 사건은 보수를 해라 라고 할 때 그 당시에 대검에 있는 사람들 얘기는 그러면 서면으로 지시를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 그 일본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마 장관이 나갈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는데 그 당시에 장관은 정부 장관은 그냥 계시고 김종빈 총장이 6개월 만에 나가셨죠. 지금 그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작년 6월에 한명숙 사건 관련해서 검언 유착 지금 그 연으로 돼 있네요. 검언 유착 사건 관련해서 그 다음에 라임 사건 이게 라임 사건, 옵티머스 사건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데 수사가 제대로 통에 대해서는 안 돼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혹이 많이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라임 옵티머스 사건은 그 뒤에서 문제가 된 사람에 대해서는 수사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법무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 장관은 정치인이 주로 오지 않습니까? 정치인이 검찰총장에게 이래저래 자꾸 하면 그 정치적 외풍을 타게 되겠죠. 그런 것을 총장이 송광수 총장은 강급실 장관 시절에 내 목을 먼저 쳐라라고 이제 했는데 이제 순둥이 같은 총장이 오면 검찰은 법원과 같은 그런 독립성을 가진 기관은 아니죠. 행정부 기관이니까. 하지만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 같이 항상 쓰는데 그것을 갖추지 못한다면 정권의 푸들이라고 놀림을 받지 않습니까? 애완견이다. 옛날에는 권력의 주구다. 이렇게 권력의 앞잡이다. 이런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그런 비판을 받지 않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기관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받고 하려면 공정하다. 공정한 것뿐만 아니라 공정하게 보이는 것도 중요하다. 그죠? 그런 것을 잘 염두에 둘 필요가 있죠. 제가 이제 검찰총장을 할 것도 아니고 시켜줄 것 같지도 않고 그런 생각을 평상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서히 가면 장관이나 검찰총장이 되는 사람은 3년, 5년, 10년, 30년, 50년 이후에 법무 검찰의 비전을 제시하고 북극성과 같이 캄캄한 밤하늘에서도 어떤 큰 길을 제시해주는 그런 인물이 그 자리에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은 절대 장관이나 총장이 되지 못한다. 충성도가 중요하다.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자,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는 검찰청법 4조에 보면 공소, 범죄 수사, 공소 제기, 77페이지입니다. 검사의 소송법 지위는 범죄에 대한 수사, 공소 제기, 유지, 특사경 지휘감, 사경 지휘감독. 이게 원래는 사경인데 특사경만으로 지휘감독을 빠졌으니까 일반 경찰은 빠져버렸으니까. 그리고 법원이 잘못한 경우에 법원에 대한 정당한 법령의 청구, 그죠? 재판 집행, 국가를 당사자, 참고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의 수준지위. 이게 또 검찰이 갖고 있던 행정소송에 있어서 국가소송에 있어서의 권한을 법무부가 대부분 지금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고검 및 지검에 위임되어 있던 고검장과 지검장에게 위임되어 있던 그 송무에 관한 권한을 국가송무과장을 했습니다. 를 법무심의관실로 격상하면서 국가송무과 행정수사과를 하면서 로스쿨 출신 계약직 공무원들을 한 10명 정도 고용을 해서 권한을 가져가고 서울 고검에 있던 공익법무관 데려가고 서울 고검의 공판송무과 직원들 데려가서 법무부에서 소송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소송 과도기적인 조치라고는 하겠지만 그러한 것은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되었다 하더라도 대면하거나 속리를 주고받고 하는 것과 다르다라고 했는데 하여튼 가져가 버렸습니다. 검찰의 권한이 검찰청법 제5조에 규정되어 있는 권한이 많이 검찰의 권한이 제약되었다, 뺏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어떤 학회에 가서 제가 우리 선배들이 법무부 장관에게는 인사와 예산에 관한 권한을 그리고 검찰총장에게는 수사에 관한 권한을 부여한 이러한 절묘한 균형의 장치를 만들어 놨는데 법무부 장관의 총장에 대한 여러 가지 조치가 작년에 있었죠. 그런 것들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라는 발표를 하고 했는데 발표를 한 것으로 그만이고 국민들께서 180석이나 줘서 그런 행위를 하니까 그건 뭐 국민의 뜻이다.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검사가 78페이지입니다. 검사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사료할 때는 수사한다라고 해서 피신을 받고 참고인 조사를 하고 형사재판 시도하고 이렇게 하죠. 하고 얘는 6대 범죄만 하라고 하니까 나머지 사건이 접수되거나 하면 경찰로 다 내리죠. 작년 말부터 상당한 대부분의 그죠. 작년 말부터 검찰이 갖고 있던 6대 범죄 이외에도 전부 경찰에 내려버렸죠. 우리 경찰이 너무 일이 많아서 좀 수사가 잘 되고 있지 않다, 지체되었다. 그런 비판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사 종결권도 원래는 전권 송치에 따라서 검사가 모든 수사교육을 받아서 결정을 해도 이제는 경찰이 일시적 수사 종결권을 하고 가장 큰 문제는 인지사건을 하다가 그 사건을 덮어버리는 경우 그런 경우가 가장 문제가 됩니다. 인지사건을 하다가 그런 것들을 어떻게 국수본에서 잘 감시를 해서 되기를 바랍니다. 검사가 수사의 주재자로서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가 상당 부분 수사에 관한 권한을 내려놓게 됐다. 그다음에 공소를 제기하는 권한이 있다. 공소를 제기한다. 이게 검사가 기소 독점주의, 독점이라 하면 무슨 좀 어감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럼 법원이 재판 독점주의라고 씁니까? 의회가 국회가 입법 독점주의라고 씁니까? 쓰지 않지 않습니까?
기소 독점주의는 기소를 검사라는 기관을 통해서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검찰 제도의 탄생이 탄핵주의적 수송관에 따라서 소추기관과 심판기관을 분리하는 거기 때문에 기소 이론주의다. 그래서 제가 기소 이론주의, 79페이지 하단에 기소 이론주의라고 써놨습니다. 기소 독점주의 하면 뭐 독점해가지고 마음대로 무슨 이익을 편취하는 것 빼가는 그런 느낌을 줘서 적절하지 않은 용어가 아닐까. 기소 이론주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사자냐? 판사들이 흔히 말하죠. 일개 당사자다. 일개 당사자라고 말을 하게 된 이유는 기소가 되면 피고인이 이제 재판이 객체가 되는데 피고인이 객체가 되는 사람을 너는 재판이 객체, 수사의 객체였다가 이제 재판이 객체가 됐다라고 하니까 말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럼 일방 당사자다. 민사소송에서 원고에 대응하는 피고, 형사소송에서는 피고인이니까 당사자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 그럼 검사, 그러면 일개 당사자인 피고인과 대응하는 기관이니까 너도 당사자네. 일개 당사자가 어디 판사가 하는 말에 덤비고 그래. 라고 하는 말에 따라서 검사도 당사자다. 이런 식의 표현을 씁니다. 이게 좀 안 맞다고 생각하는 게 그러면 검사의 공익의 대표적인 검사가 객관의 임무가 있어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자료도 만들어주고 억울함이 있으면 무죄 구형도 하는데 당사자라고 깔아뭉개면은 일방 당사자가 타방 당사자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해줘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도 이유가 없는 거죠. 유리할 때는 이렇게 불렀다가 이용해 먹을 때는 다른 이름으로 부르고, 그죠? 당사자주의라고 하는 것이 당사자주의는 형사소송법에서 당사자주의는 우리나라 민사소송하고 똑같다. 사각의 링에 올라가서 결투 제도의 소산으로 얘네들은 칼 들고 싸우다가 지금은 권투 그룹을 끼고 사각의 링에 올라가서 서로 싸우는 판사는 언파이어로서의 심판관으로서 역할만 하던 그런 시스템을 베끼는 과정에서 당사자주의다라고 하면서 깔아뭉개는 그런 표현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당사자라고 불러도 뭐 대접이라도 잘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80페이지에 보면은 검사의 객관 의무라는 게 있습니다.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해야 할 의무. 그래서 제가 피고인이 항소할 때 7일 이내 해야 되는데 잘못해서 선고되는 날 잘못해서 항소를 포기한 겁니다. 그래서 판사가 연락이 와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검찰에서 항소를 해주십시오라고 해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항소를 해줬습니다. 제가 일방 당사자에 불과하다면 피고인이 불리한 재판을 받건 말건 뭐 상관이 있겠습니까? None of my business인데, 그죠? 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유리한 증거도 찾아주고 필요한 경우에는 무죄 구형도 하고 그리고 정당한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양형자료도 찾아주고 뭐 이렇게 하는데 자자다. 그리고 법원에서 법령을 잘못 적용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공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법령을 제대로 해주십시오. 비상사항고도 하고 그런 것이죠. 인권옹호, 비밀옹수는 뭐 조직생활하는 사람은 당연하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도 비밀유지 의무가 있고 공무원이라는 게 비밀옹수 의무를 당연히 준수해야 되겠죠. 제가 공직 중에 알았던 내용을 이렇게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알리는 것을 누설이라고 하죠. 누설을 하면 이게 뭐 제가 말하면서도 잘못 말을 하면 공무상 비밀 누설죄가 되지 않을까 항상 조심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뒷얘기를 많이 알지 않겠습니까? 일반론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경의 소송법상지휘라는 수사의 주체로서 원래도 98%의 수사를 담당하고 있었으니까 주체성은 인정된다라고 보고 이제 다만 이제 정권 송치주의에서 일제적 종결권을 가지게 되었지만 또 검사한테 가서 부실인가 있다가 오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는 완벽하지는 않다. 수사의 주체가 완벽한 수사의 주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수사의 주체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런 것이고
경찰대 나온 친구들이 무조건 독립논쟁을 하고 했지만 뼈대가 다른 나라의 제도를 경강부회에서 주장을 한 것이고 지금도 사실상 난 마음대로 하고 있으니까요. 검사와 사령과의 관계는 협력 관계가 됐다. 잘 될 것이냐? 두고 봐야 되겠죠. 말 잘 안 듣습니다. 해보면 협력이 잘 안 됩니다. 중요한 사건 같은 건 모르지만 일반 사건 협력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기소위원으로 송치됐는데 83페이지입니다. 기소위원으로 송치됐는데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보완 수사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보완 수사 요구를 할 수 있고 이 신청이 들어왔는데 이제 무혐의로 왔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거 좀 부족하다라고 재수사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구를 한다는 것은 request, 아주 demand 그런 식으로 약간의 강제성이 들어간 것으로 보이시고 이거는 해주세요. 요청을 한다고 ask, 부탁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보완 수사를 요구한다. 재수사를 요청한다. 그렇게 요구나 요청하면 뭐합니까? 안 해오면 그만이지. 검사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형인 내가 보기로는 그거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수사를 안 해주면 배역이 무효죠. 그렇다고 검사가 수사권도 6대 범죄 이외에는 없다고 하는데 수사하기도 그렇고 제가 똑같은 월급 받으면 하겠습니까? 이건 내 권한 아닌데 월급 똑같이 받는데 일 줄어들면 좋죠. 사명감 갖고 일 많이 해봐야 월급 더 주는 것도 아닌데 하겠습니까? 수사의 단서 86페이지입니다. 고소고발 인지, 변사체 검시 같은 것을 한다. 그래서 시체 보러 제가 많이 다녔죠. 시체 보러 많이 다녀서 부검도 국과수에 가서 부검을 실제로 하는 거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하지만 부검을 보고 오면 시체에서 썩는 냄새가 또래한 냄새가 납니다. 시체를 사람 배구하는 것을 보고 오면 15대 맨 처음에 봤는데 담당 검사가 곱창을 사주더라고요. 곱창을 사주는데 참 먹기가 역겹고 개인적으로 낼 기회 있으면 시체 해부하는 얘기도 좀 해드리고 하겠습니다. 87페이지 불신 검문.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보면 무조건 대학생들은 잡아가지고 가방 좀 봅시다 라고 해서 신분증 보여줬습니까? 안 보여주면 끌고 가고 막 그렇게 했죠. 가방 좀 봅시다. 그래서 가방 열어 보이고 저기 길 가다 보면 계속 불신 검문을 많이 당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지금이야 저를 불신 검문 할 일도 없겠지만 저도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렇게 모두 신분증 먼저 보자 이렇게 하겠죠. 이제 검찰관 직무집행법상의 불신 검문을 할 때 갑시다 뒤에 나오는데 임의동행이지. 임의동행. 당신 경찰서에 가서 얘기합시다 라고 할 때 상대방에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될 때는 그렇게 하는데 갑시다 라고 하는데 두세 명이 장정들이 갑시다라고 하는데 혼자서 가다가 못 가겠다 버티다가 취급받고 하면 이제 공직방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임의동행을 할 때 그것이 불법적인 임의동행이었다 하면은 공직방이 무죄가 되고 그렇게 하긴 하는데 그런 사건이 옛날에 많았습니다. 공직방 무죄가 정청할 건강 주목하지만 하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소지품 검사는 미국 법에 의하면 stop and frisk라고 해서 운전 정지시킵니다. 정지시킨 다음에 외표를 이렇게 손으로 딱딱딱 더듬어서 뭐 총기가 있는지 칼이 있는지 흉기가 있는지 뭐 그런 것을 하는 건데 뭐 가방 개피 행위라고 해서 가방을 열어보거나 뭐 꺼내거나 빼앗거나 하는 그런 행위가 될 것이냐 뭐 빼앗고 하는 것은 압수니까 영장에 의해야 되겠죠. 기습한 경우가 아니면. 93페이지에 자동차 검문이 있는데 우리나라 음주 측정한다고 세워놓고 어떤 포인트에 지점에서 딱 차를 세우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상 미국 판례도 있는데 꼭 적법하다고 볼 수 있는가? 미국 판례 보니까 다툼도 있고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 자동차 건물을 주요 범죄, 흑인들, 인종차별이 심하니까 흑인들을 잡기 위해서 차를 타고 가는 겁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 세우죠. 야, 너 깜빡이 안 켰어. 너 후방 전조등이 후방 등이 깨졌어. 라고 해서 내리면서 차에 마약 있네? 라고 해서 자동차 검문이 주요 강력범죄의 굉장한 수사의 단서가 되고 있는 건데요. 마약, 자동차 수색, search, 오토모빌 search, warrantlist, arrest 뭐 이런 것들이 논문도 몇 개 쓰고 했는데 미국 법을 공부를 해보니까 자동차 검문을 하는 거 그것으로 간역범죄 수사를 많이 하고 있다. 뭐 그런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검문은 93페이지입니다. 교통검문, 경제검문, 긴급 수배 검문 이런 것이 있다. 군대에 있을 때 보면은 활용을 하는데 휴가증에 이렇게 요새 DP라는 게 넷플릭스에서 해서 6회가 이제 다 봤는데 이렇게 휴가증이 있어요. 휴가증을 누가 하나 이렇게 빈 걸 얻어서 이렇게 써서 자기 이름 써서 나가다가 딱 걸립니다. 왜 걸리냐면 휴가증에 매일 비문이 바뀝니다. 세 군데 비문이 딱딱딱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거를 헌병 애들은 딱 보면 알죠. 이거는 전문가 용어로 가라라고 하죠. 가라로 만든 거다. 허위로 작성한 것이다라는 알고 그냥 되고 해서 군대 있을 때 공무 이탈, 조병 폭행, 공무 이탈 많이 하죠. 전방에 있는데 집안에 무슨 일이 있다거나 고무신을 거꾸로 시키는 애인이 있다거나 하면 총기 들고 나가는 애도 있고 그런 부분 대기조 DP들이 나갔던 것 같죠. 나가서 뭐 화살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법무관 시절에 보면 좀 아련한 추억이지만 그런 일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자, 오늘은 추석날에 여러분 쉬셔야 되는데 실시간 강의를 하면 강의 듣기 어렵기 때문에 우선 녹화를 해서 95페이지까지 교재의 수사 파트 59페이지부터 95페이지까지 강의를 해서 다음 시간부터는 고소부터 나오겠습니다. 그냥 헌법에서 볼 때는 고소는 그 법률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고소에 관한 내용이 헌법에는 나오지 않는데 형사 절차에서는 수사의 단서로서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신고해서 수사를 해서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하는 것이니까 형사 절차에서는 고소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9월 21일 추석날 강의를 대신해서 녹화를 하는 것이니까 추석 명절 잘 쇠시고 다음 주에도 제가 9월 28일 날 다른 국가기관에 강의로 돼 있어서 9월 28일 날 강의도 녹화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오네 하시고 그러면 10월 달에 실강의는 10월 달에 뵙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